돈이 50만 원일 때와 500만 원일 때와 5천만 원일 때 쓰이는 용도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그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안녕하십니까. 남편은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이너가 되시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비트코이너가 되기 어렵습니다. 뭐냐면 명목 화폐, 달러나 원화의 가치는 반드시 떨어진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단순한 믿음이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제 영상에 다 담을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당백전 그리고 로마의 멸망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결국 그 근저에는 화폐 시스템의 붕괴가 있어요. 가까이는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찾아보시면 몇만 %가 장난입니다. 터키도 최근에 이제 나락을 가고 있죠. 러시아도 갑자기 화폐 가치가 이제 반토막이 나고 거기는 그래도 이제 이후에 좀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듣던 얘기지만 최근에 예를 들면 한 4년 전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12억 정도 했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5억에서 40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부자들의 또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의 작전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값만 그만큼 올랐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월급을 빼고 다른 물가를 봤을 때 대부분이 비슷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는 지방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저도 지방 출신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방의 경우에는 대체로는 수도권보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지방의 부동산은 안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에 지방의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 기준으로는 서울보다 더 폭등했어요. 뭐 서울 근교, 경기 남부라든지 이런 지역은 서울은 코웃음 칠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온 나라 전체의 부동산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단지 지역의 호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것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쌀 가격은 그나마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야채라든지 이런 것의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달걀 가격, 저는 달걀 진짜 좋아하니까. 계란 가격,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나무, 석유, 히토류, 그러니까 이런 진짜 필요해 보이는 것들 말고도 전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결국에는 그것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달러나 원화의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비트코이너들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산가들은 모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도 일부 유동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어떤 분들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비트코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만 올라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성숙되고 나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반영은 부동산과 금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뭐 매일같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반영되는 형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자기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뭐가 문제냐? 꾸준히 나의 돈의 가치를 깎아먹는, 돈이 아직 귀할 때는 오늘 100만 원을 벌어서 1년 내내 어디에 넣어놓으면 인플레이션율만큼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자가 붙었죠. 지금은 그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원래는 예금이자가 막 20% 돼야 되는 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이너들 중에 이제 유명한 분들 말씀으로는 평균적으로 연 1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금을 사야 되는 거냐? 뭐 일부분은 정답입니다.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또 그런 용기가 있다면 사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재테크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현금만 모은다든지 현금 모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그게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좀 깎이더라도 현금을 모으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돈이 50만 원일 때와 500만 원일 때와 5천만 원일 때 쓰이는 용도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그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해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예전에 예금금리가 10%, 15%, 25%, 30%일 때부터 예금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30%면 어때요? 나 같아도 예금하겠다. 저 같아도 예금을 하겠어요.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산으로 옮겨둔다. 그 자산은 제가 이제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산으로 옮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비교적 여자분들이 더 잘 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밥상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남편이 이제 계란 30원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혼나고 요즘에는 백 같은 액세서리나 명품들의 가격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샤테크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속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샤넬백이 1000만 원이야. 이 샤넬백을 안 사고 다른 걸 하면 뭐 제 입장에선 좋겠지만 이런 얘기는 저희 사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샤넬백을 꼭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샤넬백을 사는 거하고 1000만 원을 두고 6개월 뒤에 샤넬백을 사는 거하고는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샤넬백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무슨 말이냐? 제가 계란을 사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금을 사든, 심지어 석유를 사든 인플레이션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지나서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신용화폐 사회에 들어와서도 한참 잘 유지가 됐어요. FRB의 그린스펀 의장이 관리할 때만 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디락스라고 부르고 막 물가도 안 오르고 막 생산이 늘어나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뭐 그린스펀이 잘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그런 시대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고 다시 한번 화폐가 붕괴되고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래도 달러가 제일 안전하고 현금이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잦아들기가 어려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최근에 금리 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돈을 그만큼 많이 은행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 아니냐. 실제로도 그런 의도로 미국은 지금 올해 안에만 7번의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무조건 금리가 높아야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예측이 완전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대출이 많거나 이자에 민감한 분들은 좀 손해를 보시거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계속될 것이냐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들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풀렸던 돈을 만약에 다 빨아들인다. 코로나 때 미국의 달러가 그동안 풀렸던 거에 한 배가 더 풀렸어요. 2년 만에. 근데 그럼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겪었던 IMF 97년 외환위기는 뭐 미국이 달러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 금리를 올리고 약간 불안해지고 달러가 필요해지니까 순식간에 썰물처럼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현재 지금 달러의 금리가 오르면서 어느 나라인가는 그것을 다시 겪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통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 만한 수준이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1, 2차 대전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어떤 나라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죽진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든 전쟁이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97년도 금융위기는 전쟁은 안 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별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전쟁을 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또는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는 예전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달러를 흡수해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결국에는 세계 정세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안전하냐? 미국도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저는 경제학자 절대 아니고요. 경제 예측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이 틀릴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그런 요동을 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비트코이너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러나 원화에 대한 관념은 좀 바뀌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화가 되려면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언젠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뿐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쓰고 많은 사용처가 생기고 많이 사용하면서 가격의 가치 이제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코인 파는 사람 같은데 전 비트코인 팔아도 하나도 안 남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왜 저분들이 저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의 배경에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좋은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요. 틀리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